자, 선생님들 거기 439쪽에 보시면은 불평등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평등한 나라인가 아닌가? 우리 사회는 평등한 사회인가 아닌가를 불평등도를 따지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거기에 보면은 노렌츠 곡선이 되겠습니다. 노렌츠 곡선을 수치화한 것을 지니 개수라고 합니다. 그 노렌츠 먼저 해볼까요? 불평등도 측정을 보시면 첫 번째 노렌츠 곡선이 있습니다. 노렌츠 곡선의 기본 전제는 모든 구성원들의 소득은 동일하다는 전제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소득은 동일하다는 전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정사각형으로 그려서 소득 누적 비율과 인구 누적 비율을 이렇게 해서 0에서 정사각형이니까 대각선 소득의 10%는 인구의 10%는 소득의 10%, 인구의 30%는 소득의 30%. 이래야 맞으면 모든 구성원들의 벌어들이는 금액은 똑같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은 완전 평등선이죠. 완전 평등을 보여주는 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득의 1%는 인구의 1%는 전체 소득의 1%만 차지하고 인구의 50%는 전체 소득의 50%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 평등일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파레토 법칙. 그런 말씀은 파레토 법칙, 2대8의 법칙.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20%가 전 세상의 자원 80%를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20%를 가지고 아둥바둥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는 답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피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이러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그래프를. 저개발 쪽으로 갖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니면 이런 왕정 국가라고 하면 갈수록 이것은 더 심하겠죠. 이렇게. 엊그저께 나온 통계 수치 보면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어때요? 10% 우리나라의 10%가 자원의 66점 몇 %를 차지하고 있다고 진짜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는 양극화가 아주 심화된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의 크기는 불평등의 면적이에요. 불평등의 면적. 결론은 클수록 불평등하다.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하겠습니다. 면적이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 이렇게. 이것을 수치로 만든 것이 지니 개수가 되겠어요. 지니 개수는 노렌츠 곡선의 개수화죠. 이게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때문에 지니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분의 요 면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각형분의 이 면적. 이것은 0에서 1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0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선을 말하죠. 이 전체분의 면적이 직선으로 나타나면 제로지요. 제로는 완전 평등이지요. 여기도 결론은 뭐예요? 클수록 다시 말해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왜냐하면 이 전체 면적분의 이 안에 반원의 면적이니까 이 반원이 아예 없으면 0이겠지요. 0. 0은 진짜 완전 평등이죠. 완전 평등. 그래서 이것이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불평등. 인구의 90%가 고작 한 20% 차지하고 있고 10%가 다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주 불평등하다. 그래서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 다음에 5분위 분배율. 5분위 분배율을 보시면은요. 5분위 분배율. 여기는 소득 서열화를 5등분 한 후. 5등분 한 후. 소득을 서열로 쭉 만들어 놓고 5등분 한 후. 여러분 그것은 440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440페이지. 상위 20%를 거기 4번부터 봐서 4번부터 3번이 아니라 4번부터 하위 20%로 나눈 값을 5분위 분배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분위 분배율은 똑같습니다. 상위 20% 소득 누적을 소득의 합을 하위 20% 소득의 합으로 나눈 건데 여기는 1에서 무한대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상위 20% 소득의 합과 하위 20% 소득의 합이 똑같으면 1이죠. 완전 평등일 거예요. 그런데 하위 20%는 하나도 없어. 노비가치 아무것도 없어. 제로고 있으면 무한대죠. 여기도 뭐야? 클수록. 다시 말해서 무한대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무한대의 범위에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10분위 분배율이 있습니다.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은 소득 서열화를 10등분 한 후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해 놓고 10등분 한 후 하위 40%를 상위 20%로 나눈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10분위 디바이드는 하위 40% 소득의 합을 상위 20% 소득의 합으로 나눈 값인데 이 값은 0에서 2의 범위에 있을 거예요. 하위 40%, 가난한 쪽 40%가 아무것도 없다면 당연히 0이겠지요. 하위 40%, 상위 20%가 똑같다면 답이 2가 나올 거예요. 여기는 40%, 0, 20%니까. 그래서 여기는 결론이 뭐야? 클수록 여기는 평등이죠. 맞으면 2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용으로 볼 적에 불평등도를 측정할 적에는 이렇게 50차례대로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노렌지 곡선이나 진위 개수나 또는 오분위 개수는 크면 클수록 지금 제목 자체가 불평등도니까 크면 클수록 불평등합니다. 그런데 10분위 개수는 거꾸로 하위 40%를 상위 20% 소득의 합으로 나눴을 적에 하기 때문에 오히려 크면 클수록 뭐냐면 2에 가까울수록 0에서 2까지 분포인데 2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라는 데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다음에 440 거기 보시면 이제 공공부조의 구체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분석으로 한번 선생님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무엇을 준다는 것인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는 것인가, 누가 관리 운영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따져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겠어요. 진이,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옛날에 진이. 옛날에는 여자 이름은 진이, 남자 이름은 준이 이렇게 한참 유행하는 때가 있었는데, 어떤 진위 개수, 노렌지 곡선의 개수와 또 오분위 개수는 크면 클수록 제목 자체대로 불평등이 크다, 양극화가 심하다. 그러나 10분위 개수만은 크면 클수록 2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이렇게 가시고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정책 분석을 해보겠어요.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정책 분석. 자, 국민 기초생활 보장 분석. 자, 여기는 뭐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할당.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이 대상,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정책 분석은 결국에 극빈층이죠. 극빈층. 할당은 극빈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과 달라진 것은 상대적으로 급여별로 서로 다릅니다. 급여별로. 종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그러면 그냥 가난했어요. 근데 이제 가난도 급여별로 가난하다 안 하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맞춰서, 그래서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춤형 지원. 그래서 급여별로 다르다. 여기는 그야말로 아까 본 것처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를 극빈층이라고 해요. 실제 운영은 지금 28%, 서울시도 28%를 적용합니다만 극빈층이라고. 그에 비해서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를 가난하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해요. 40%를 넘었으면 뭐 병원비는 낼 수 있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층이라고 해요. 이렇게 급여별로 다르다라는 것이 바뀐 거지요. 다음에 뭘 준다는 거예요? 급여는 현금급여로 제공을 하죠. 현금급여를 제공을 해요. 그러면서 현금급여 7종 세트가 이렇게 존재를 하지요. 현금급여 7종 세트. 뭐 선생님들은 말씀 못하지만 시험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그리고 자활급여. 이렇게 7종 세트가 있어요. 자활급여까지. 그 중에 이것이 신설된 거죠.
신설. 맞으면 종래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고 2000년부터 시행됨으로써 그 전에 61년에 만들어진 생활보호제도에는 없던 것으로 신설된 것은 주거급여예요. 옛날에는 생활보호법에서는 집이 있으면 지원 대상이 아니었어요. 집은 정말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집이 있으면. 근데 주거급여가 신설되었어요. 다음에 재원은 어떻게 한다? 재원은 당연히 조세를 원칙으로 조세에는 국세 부문과 지방세 부문이 있다고 그랬지요. 조세 중에 국가는 40에서 90%를 국가가 책임집니다. 국세 부문으로 40에서 지방 재정 자립도에 의해서 서울은 한 40%일 것이고 아주 열악한 지역은 90%.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시도와 시군구가 또 여기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또 분담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주로 국세 부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누가 관리한다? 전달을 누가 한다? 전달을 보장기관. 보장기관은 시, 도, 지사,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걸 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도 당연히 보장기관이 되겠습니다만 보통 실질적인 전달 업무를 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 이게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 내용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핵심 내용이고. 자, 여기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상세히 풀어가면 이제 하나의 책이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보시면 44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당연히 공공부주의 특징을 같이 가미하고 있습니다. 무기여의 원리. 다음에 거기 보시면 4번에 다른 거는 그렇고 4번에 경제적 급여를 기반으로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제공된다. 자, 이 말을 누가 끄집어냈냐면 티트머스가 끄집어내요. 티트머스가. 그리고 뭐 5번은 아시는 거지요. 공공부주의 재원은 당연히 조세예요. 조세. 요즘은 복지란 말보다 보장이란 말을 자꾸 더 쓰려는 이제 정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도 봤던 거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위렌스키와 르보는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후원과 사회적 책임이 반영되어야 된다. 내 가슴 아파서 내 재단 털어가지고 돕는 것은 사회복지라고 하던다. 그건 자선활동일 뿐이다. 그래서 십시일반 구성원들이 모아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할 때 사회복지라고 한다. 또 당연히 소비와 직접 관련된 활동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소비 욕구와 또는 소비 욕구와 직접 관련된 활동이어야 되고 사회복지라고 해서는 공식적 조직에 기초해야 된다. 혼자 하는 것은 아니면은 뭐 일상적인 어떤 뭐 집단으로 아니면 동네에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아요. 또 당연히 비영리 활동이어야 되고 그리고 통합에 기본된 기능적 일반화란 말을 쓰고 있는데 기능적 일반화. 사회 통합을 위해서 어느 특정 영역에 국한된 지원은 아니고 두루두루 모든 구성원들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뭐 펑셔널 관계대명사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나 구성원들의 모든 욕구가
다 반영될 수 있는 활동이야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지 특정 영역에 국한된 지원을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는 위렌스키와 르브가 제시한 건데 티트머스는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또는 시민을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급여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급여도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거 7종 세트 경제적 급여인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 교육급여. 자, 거기도 좋아. 경제적 급여라고 확대시켜도 애 낳는 해상급여, 장제급여 이런 것들 다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급여만 던져주는 걸 가지고는 사회복지라고 못한다. 경제적 급여가 아닌 비경제적 급여도 포함될 때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재분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티트머스는 사회복지의 조건을 3가지로 들었던 거였어요. 저 여기 지금 여기 마침 여기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제도의 특성 4번에 경제적 급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급여가 제공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음에 3번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원칙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여기 1번 수정해야 되겠지요. 옛날식으로 한다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모두 수급자로 선정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는 최저생계비가 아니죠. 최저생계비 이하가 아니라 뭐예요? 기준중위소득의 법정 비율이지요. 기준중위소득의 법으로 정해놓은 비율 이하인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준중위소득의 법정 비율 이렇게 최저생계비를 그렇게 바꿔주셔야 기준중위소득의 법정 비율 이하인 가구는 모두 수급자로 선정돼야 된다. 그리고 수급자가 되면 그 가구는 최저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데 최저생계비 보장을 바꿔야 되겠지요. 최저생계비 보장도 역시 기준중위 거기 오면 급여별 최저 수준 이제는 똑같이 획일적인 게 아니라 급여별 최저 수준이라고 적어야 되겠다. 급여별로 각기 다르니까 급여별 최저 수준이 보장돼. 그래서 가로 안에를 급여별 최저 수준이라고 하시고 다음에 3번 아시고 4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차상위 계층이 뭐라고 그랬어요? 차상위 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교육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요.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는 지원받을 수 없으나 교육급여, 자녀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차상위 계층이 우리 집은 이보다 더 가난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언제나 부담스러운 바로 애들 교육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 왜냐하면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경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1961년에 만들어져서 40년간 존재했던 생활보호법의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거기 나와 있죠. 생활보호제도는 시에 빌어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권리의 행사예요. 권리의 행사. 내가 먹고 살만할 때 세금 내니까 그때는 모른 척하더니 이제 내가 이렇게 되니까 아예 나를 포기가 안 되지. 나 그동안 세금 낸 만큼 나 살려놔. 내가 살려면 또 세금 낼 테니까 국가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적극적 자유를
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닙니까? 권리의 행사입니다. 다음에 대상자 선정기준 중요 표시하시고, 종래의 생활보호제도에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 그리고 소득, 재산을 따졌어요. 소득, 재산을 따지면서 그 소득, 재산에 사실은 뭐가 들냐면 주택이 들어있었어요. 소득, 재산, 재산에 주택 포함. 주택. 집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집 있는 사람은. 그에 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와 그리고 소득인정액으로 해요. 주택조항은 삭제됐어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자로서 and 소득인정액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주택 조건 없어졌습니다. 급여의 종류, 옛날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주거급여가 신설되었다. 조금 전에 봤죠? 두 번째 나와요. 주거급여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계급여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래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됐어요. 일할 수 힘 있는 놈이 왜 빌어먹어? 그래서 집 있는 사람, 일정 나이대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도 생계급여 지급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점에 뒤에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확대, 주거급여 신설. 또 단서정하나 긴급복지지원법 나와 있죠. 긴급복지 신설. 이런 거 봐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좋고. 다음에 442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다른 건 놔두시고 거기 보시면 부양의무자, 정의, 부양의무자. 1촌이 되겠어요. 1촌. 그런데 사망한 1촌에 직계일족 빼도 상관없죠. 1촌은 직계일족밖에 없으니까 사망한 1촌의 배우자는 제외되죠. 옛날처럼 평생 한 번 며느리는 영원한 며느리 인정돼서는 안 되죠. 한 번 사유는 영원한 사유? 그렇지 않아도 사유자식은 계자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렇게 묶어놓을 때가 아니죠. 다 여러분들이 이만기처럼 가도 일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이제 제외시켜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뭐 최저생계비 좋고 소득인정액. 거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합니다.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한다. 다음에 차상위계층 반드시 나올 거예요.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다음에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정가운데값. 국민가구소득의 국민소득이 아니고 국민가구소득입니다. 국민가구 세대별로 온다는 거죠.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뒤에도 나왔지만 보장기관, 아까 여기 보장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장기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장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합니다.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사업의 다양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자, 생활보장위원회의 법적 기능은 심의 의결입니다. 심의 의결. 그래서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중앙, 시도, 시군구에 모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최저보장수준 결정이 나와 있네요. 최저보장수준 결정은 옛날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랬는데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왜냐하면 교육급여는 교육감이 개입이 되거든요.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여하지 않아요. 교육급여는 교육부 장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유여 씨가. 그래서 거기 보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급여의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기준, 또 급여의 종류별로 소유자 보장 수준을 결정한다. 언제까지? 자, 그것도 줄쳐놓으셔야 되겠죠. 8월 1일까지. 전에는 9월 1일이었어요. 근데 8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그것도 바뀐 겁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그리고 급여 종류별 소유자 보장 수준을 공표한다.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급여의 기준축이 있습니다. 급여. 자, 급여의 기본 원칙을 잠시 보실까요? 급여의 기본 원칙.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 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 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무슨 원칙? 그렇죠. 보충성의 원칙. 공공부조의 6대 원칙 중에 보충성의 원칙을 조문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첫째 줄에 소득, 재산, 근로 능력을 활용하여 소득, 재산을 합치면 그게 바로 소득 인정액이 되겠어요. 소득, 재산을 합치면 소득 인정액. 왜냐하면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앞에 왼쪽 페이지 나와 있죠. 소득 인정액 7번. 2번에 7번 보면은 소득 인정액 보시면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합을 합쳐서 소득 인정액이니까 거기 소득 재산, 소득 인정액과 근로 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고도 안 된다면 채워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급여의 기준. 급여의 기준은 2번에 1번.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로 헌법 제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급여의 기준은 뭘로 어떻게 정한다?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급여의 종류별로. 두째 줄에 나와 있지요. 그다음에 급여는 어떤 단위로 행한다? 가구 단위로, 세대 단위로. 아까 세대 단위의 원칙을 공공부조에서 봤죠? 가구 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세대 단위의 원칙으로 한다. 다음에 급여도, 급여의 신청 나와 있죠? 급여의 신청. 거기다가 신청, 직권, 병행주의 적어 놓으세요. 신청, 직권, 병행주의. 신청, 직권, 병행주의. 표현된 욕구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법으로 정해준다고 도와주겠다고 정해놓고 당사자도 정말 도움이 절실해도 규범적 욕구, 인지적 욕구가 있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표현된 욕구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44페이지로 가시면 급여의 7종 세트. 4번에 1번 나와 있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자, 이렇게 급여의 7종 세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급여의 7종 세트. 거기 보면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필요에 따라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이게 바로 이제 맞춤형 지원이라는 거죠. 필요에 따라 지원한다. 일부를 실시한다. 다음에 차상위자에게도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도 실시할 수가 있는데 차상위자에 거기 보면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전부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반대 해석하면 생계급여와 해상급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석돼요. 7종 급여 중에 5개는 실시할 수 있는데 2개는 없지요. 생계급여와 해상급여는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면 그 중에서도 실시되는 5개 중에서도 실행되는 것은 자활급여만 실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문장으로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에 지급되는 것은 자활급여만 제공됩니다. 다음에 자활사업은 선생님들께서 보실 때에 나중에 자활사업은 나와 있지만 시험 전에는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활사업.
그래서 자활사업은 그 밑에 내용까지는 아니도 자활사업의 1번, 2번, 1번, 2번, 3번까지만 1번, 2번, 3번까지만 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5페이지 희망키움 동작이 나와 있죠. 희망키움 동작. 자, 희망키움 동작 거기 보시면은 희망키움 동작 2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 자활 활성화를 위해 일반 노동시장의 취업자, 창업자를 위한 제도로 수급자가 탈수급하는 경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희망키움 동장이라고 한다. 희망키움 동장의 지원 대상은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최근 3개월 연속 가구 총 근로소득 사업이 가구 총 근로사업 소득이 소득 기준 하한선을 충족하는 가구의 세대주나 소득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3년이다. 그래서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공권력에서 똑같이 매칭 펀드로 같이 정리해 놨다가 자립자활할 때 마담은 그 씨앗 통장으로 시드로 종잣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자산 지원 제도를 희망 키움 동장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그 매칭 펀드를 민간 부문에도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제일 밑에 5번에 2014년도 신규 가입부터는 민간 매칭금 미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와 민간 부문도 개입을 하고 민간 부문도 공급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만 보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한 3시간 정도를 더디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회복지 정책, 나중에 법제론과 관련돼서 좀 더 길게 봤습니다. 나중에 좀 더 법제론 할 때는 좀 쉽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정책론 길게 했고 잠시 쉬었다가 어쨌든 오늘 행정론 좀 진입을 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